1951년 4월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화이는 한반도에서 미군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총공세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약 70만 명으로 구성된 중공군과 북한군은 전 전선에서 동시에 밀고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공격에 후퇴를 거듭하게 된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빼앗길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새로 부임한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은 미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선 부대에 지급되는 탄약 보급량을 5배로 늘렸으며, 이렇게 강력한 화력을 투입해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상대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공산군은 결국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휴전회담이 시작되긴 했지만 공산군은 유엔군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주장만을 계속하였고, 더 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대화가 시작된 지 40여일 만에 회담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벤플리트 장군은 공산군을 회담장으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한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51년 10월 유엔군의 추계공세라 불린 이 작전에서 미 9군단 예하 한국군 2사단과 6사단 그리고 미 24사단은 철의 삼각지대의 우측방 일대에서 공격을 실시해 폭 31km, 중심 10km의 면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유엔군이 점령한 이 지역은 양측의 경계선과 비교해 유독 북쪽으로 돌출되었다고 하여 금송돌출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엔군의 압박에 회담장으로 돌아온 공산군은 다시 휴전회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1953년 6월 양측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드디어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포로들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송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휴전회담의 마지막 난제였던 포로 송환 문제가 해결되자 전쟁이 곧 끝나게 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군은 마지막 대공세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한된 지역에서 공격을 실시해 상당 부분의 영토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대상 지역으로는 금성돌출부가 선정되었습니다. 금성돌출부는 공산군 입장에서 자신들의 영토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형상으로 주변 지역이 쉽게 감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쾌한 기분이 들게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번 공격에 대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북쪽 지역으로 나와 있는 금성돌출부를 제거해 전술적 이득을 획득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휴전에 반대해온 한국 정부가 더 이상 휴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압박한다. 결과적으로 공산군이 한국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과시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최초 돌출부의 우측방 일대를 공격해 돌파구를 형성하고 정과를 확대해 금성돌출부를 전부 제거하며 최종적으로는 화천댐을 획득한다. 공격은 휴전협정 개시일 직전에 실시해 적이 반격 작전을 실행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면 유엔군은 공산군과는 상반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개인적으로 마지막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상륙작전과 공수작전 그리고 지상군의 포위 공격으로 북진을 개시해 평양과 원산선을 확보하고, 만일 중공군이 이를 방해한다면 중국 본토 내의 군사 목표도 타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당선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더 이상의 전쟁을 중단하고 휴전회담을 성사시켜 미군이 명예롭게 철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클라크 장군의 북진 계획을 거부하고 종전을 위한 현상유지 전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훗날 클라크 장군은 당시 상황을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에게는 승리를 쟁취할 권한이 없었으며 이를 위한 군사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 단지 휴전을 조속히 실현시키도록 노력하라는 본국의 훈령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그는 전선에 배치된 각 군단의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위주의 작전 지침만을 하달할 뿐이었습니다. 잠시 금성 지역의 우리 측 병력 배치 상황을 살펴보면 미 9군단 예하
한국군 9사단과 수도사단이 돌출부의 좌측방을 담당하고 있었고 한국군 2군단야 6사단, 8사단, 5사단이 우측방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 6월 중공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금성 돌출부에 한국군 8사단과 5사단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먼저 5사단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사단장 최용희 준장은 사단 방어 지역에 좌익에 36연대, 우익에는 27연대를 배치하고 후방에는 35연대를 예비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6월 10일 20시 중공군 제60군 예하 184단은 36연대가 담당하고 있는 949 고지를, 181사단은 27연대가 담당하고 있는 973 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5사단 지역을 향해 약 1만 발의 공격준비 사격을 실시했는데 이 포격으로 인해 우리 군의 각 부대를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이 모두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은 자신들의 포격 탄착 지점에 공격 부대를 바짝 붙도록 하여 5사단 병사들이 호에서 나와 제대로 된 방어선을 구축하기 이전에 공격을 감행하는 대담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인접부대와의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중공군의 거센 공격이 이어지자 당황한 아군의 지휘관들은 혹시 우리 부대만 남겨두고 인접부대는 모두 철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부대는 중공군에게 포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류탄을 이용한 백병전을 펼치며 전투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또 다른 부대에서는 공포감에 휩싸인 병사들이 무질서하게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전선은 빠르게 붕괴되었습니다. 이렇게 973 고지와 883 고지가 적에게 피탈되자 5사단장 최용희 준장은 바로 역습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단 예비대인 35연대로 고지를 다시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5연대는 전선에서 8km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간에 강을 건너고 산을 넘는 과정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27연대는 자체 병력으로 고지를 재탈환하려 했지만 이미 병력이 분산된 상태로 아직 제대로 된 진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격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이 군단장 정일권 장군은 군단 예비대로 있던 3사단 22연대를 즉시 북상시키는 한편 북한강에 임시 교량을 설치해 5사단 전체가 후퇴해야 될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한편 5사단의 예비대인 35연대가 전선에 도착해 973 고지를 탈환하려 시도하게 되는데 수차례의 공격 끝에 일시적으로 고지를 점령하기는 했지만 중공군의 반격에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연대 또한 883 고지를 탈환하려 했지만 상당수의 병력을 잃고 후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 12일 5사단은 973 고지와 883 고지를 다시 탈환하려 시도했습니다. 제11포병단의 공격준비 사격을 시작으로 공격을 실시했지만 중공군 181사단은 고지를 방어하는 대신 오히려 역습을 감행했습니다. 두 개 대대 병력을 35연대와 22연대 사이로 침투시켜 배후를 급습하며 후방을 교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중공군의 역습에 우리 군은 크게 분산되어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8군 사령관 테일러 중장이 5사단 지휘소를 방문해 반격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이에 5사단장 최용희 준장은 기필코 원래의 진지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은 테일러 중장은 미군 4.2인치 박격포 대대를 5사단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5사단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35연대는 두 번의 반격작전으로 부대가 거의 붕괴되어 더 이상 추가 작전이 불가한 상황에서 5사단은 남아있는 22연대만으로 3차 역습을 실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 5사단 장교들은 성공하지 못할 역습을 반복하기보다는 제2저지선을 확고히 구축한 상태에서 추가 병력을 지원받아 반격했어야 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5사단에 파견된 미군 고문관은 한국군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은 체면을 잇는 것을 두려워해 장관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는다. 결국 22연대의 3차 역습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사단장은 그나마 건재를 유지하고 있는 36연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6연대가 자신의 진지를 27연대에게 인계하고 반격작전을 실시하려는 순간 이번에는 중공군이 전면적인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당시 우리 병사들은 며칠간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였는데 여기에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까지 받게 되자 더 이상 전투 의지를 상실하고 남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방으로 철수하는 병사들은 모두 북한강에 설치된 임시 교량으로 몰리게 되었는데 세계 연대의 인원이 일시에 몰리자 심한 교통정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당황한 공병 대원들이 교량을 너무 일찍 폭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병사들은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야 했고 수많은 중장비들을 포기한 채 그대로 파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국군 8사단 상황입니다. 8사단장 이명재 준장은 좌일선 지역 능선에 16연대, 우일선 수도 고지에 21연대를 배치하고 후방에는 10연대를 예비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6월 10일 요란한 포사격을 시작으로 중공군 제68군 소속 202사단은 8사단 21연대가 지키고 있는 수도 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수도 고지는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해 수많은 참호와 유개호가 구축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진지도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21연대 병사들은 유개호 안으로 들어가 아군에게 진내 사격을 요청했지만 포병이 정확한 사격을 못하게 되면서 유개호들은 중공군에 의해 각계격파되었습니다. 사단장은 이 지역에 예비연대를 투입하며 고지를 사수하려 했지만 결국 적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철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도 고지를 탈취한 중공군은 그 여세를 몰아 16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지역능선 쪽으로도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역능선은 우리 군에게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만일 이곳을 적에게 빼앗기게 되면 그 후방 일대가 전부 그들의 감제하에 놓이게 되어 아군은 부득이하게 금성천 남한으로 8km나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역 능선도 유계화가 되어 있기는 했지만 수도 고지와 같은 방법으로 중공군에 의해 각계격파 되어 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군단장 정일권 장군은 더 이상 주 저항선인 미주리선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5사단과 8사단을 철수시켜 새로운 저항선인 아이슬란드선을 구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군단의 철수가 시작되자 인접한 미군 사단은 식량과 장비를 제공해 주었고 미8군 사령부는 지속적인 포격과 항공 폭격을 실시해 병사들이 아이슬란드선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양측은 소규모 전투를 수차례 치르기도 했지만 6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전선은 점차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번 중공군의 6월 공세로 우리는 883 고지에서부터 지역 능선까지 약 13km 정면에서 평균 4km 후방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아군은 7,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중공군의 피해는 확인 사살 6,100명, 추정 사살 7,200명으로 총 13,300명입니다. 다만 한국군은 중공군의 장비를 279점 노획한 반면 중공군은 우리 장비를 6,000점 이상이나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에서의 마지막 대전투가 끝나는 듯 했지만 중공군에게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금성 돌출부 전부를 획득하고 최종적으로는 화천댐까지 확보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